정보 보안은 수제비! 안녕하세요. 전 두움쌤. 안녕하세요, 시리쌤입니다. 2025년 1회 보건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리눅스 시스템에서 좀비 프로세스를 찾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로 옳은 것은? 좀비 프로세스입니다. 그럼 좀비 프로세스가 실제 명령에서 어떻게 보이는지가 중요하겠죠. 여기 보기엔 두 가지가 나왔어요. 첫 번째는 PS가 나왔고요. 두 번째는 탑이 나왔습니다. 그럼 PS에서 어떻게 보이나요? PS에는 실제 명령어, 프로세스가 한 줄 한 줄씩 나와요. 그러면 PS-EF 상세하게 봤을 때 그랩 어떤 거를 뽑겠다는 거예요. 어떤 게 뽑힐까요? 각 명령어 뒤에 좀비라고 나오면 참 좋았을 텐데 좀비라고 안 나오죠. 바로 디펑트. 디펑트라는 게 명식으로 나와 있어야 돼요. 실제 이 디펑트는 이런 박스 안에 디펑트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얘를 뽑아주면 되니까 기억이 맞습니다. 반대로 탑은 어떨까요? 탑으로 했을 때 옆에 프로세스가 디펑트면 디펑트로 보일까요? 그렇게 안 보입니다. 그러면 탑일 때는 어떻게 찍어야 되냐? 탑일 때는 그런 태스크가 일일이 다 적혀져 나와요. 토탈 몇 개, 러닝 몇 개, 슬리핑 몇 개, 스탑 몇 개, 그리고 좀비 몇 개가 나와요. 너무 친절하죠. 그래서 좀비가 몇 개 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다만 이런 탑은 대신에 어떤 프로세스가 좀비입니다는 아니에요. 그러면 탑으로 좀비인지 몇 개를 찾고 PS로 그게 뭔지 찾고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참 좋겠죠. 그럼 답은 리을입니다. 그래서 PS는 기억, 탑은 리을. 그럼 답은 2번이 되겠죠.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콥스 도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콥스는 대표적인 취약점 점검 및 취약한 패스워드를 점검하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2번에 비정상적인 네트워크 트래픽을 탐지하여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IPS, IDS의 기능이죠. 그래서 디텍트, 탐지하고 프리벤션, 차단까지 수행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도구는 보통 스노트나 수리가타 같은 오픈소스에서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웜 스토리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웜의 약자를 알고 계시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웜은 write once, read many입니다. 이름만 딱 들어도 떠오르죠. 한 번 쓰고 여러 번 읽는다. 뭐에 많이 사용될까요? 개인정보, 접속 기록 같은 거에 이걸 쓰게 되면 위변조가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감사용 도구나 기록 관리 도구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을 보시면 데이터를 여러 번 기록하고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한 번만 써야 되는데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웜이라는 거는 어디다 저장하는지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구현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write once이기 때문에 한 번 기록된 내용은 보존 기간 동안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번 쓰면 변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랜섬웨어나 악성 코드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운영체제의 운영 기법 중 동시에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CPU를 2개 이상 두고 각각 그 업무를 분담하여 처리할 수 있는 방식을 의미하는 것은? 첫 번째, 시분할 처리 시스템은 여러분들이 하루 일과를 진행을 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하죠? 이빨 닦고, 그 다음에 머리 감고, 그 다음에 출근하고, 이렇게 한 가지 한 가지 업무를 동시에 안 하고 그냥 순차적으로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시분할 처리 시스템입니다. 다음은 실시간 처리입니다. 실시간 처리는 여러분들이 이런 일과를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와요. 상사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럼 받아요. 그래서 이제 야 이거 빨리 해. 그럼 여러분들은 그 업무를 빨리 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바로 처리하는 게 바로 이런 실시간 처리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다중 처리 시스템 뭐냐? 제가 혼자가 아니에요. 옛날에 그 어벤져스 할 때 3명 스파이더맨이 있는 것처럼 3개의 스파이더맨이 있습니다. 그럼 너는 이거 하고 넌 이거 하고 넌 이거 해. 지정할 수가 있죠. 나는 하나의 스파이더맨이지만 동시에 3개의 스파이더맨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동시에 여러 명이 처리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다중 처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의 답은 3번 다중 처리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중 프로그래밍은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업무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다 머릿속에 기억을 하다가 필요할 때마다 이거 썼다가 저거 썼다가 저거 썼다가 하는 게 바로 이런 다중 프로그래밍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장은 시스템 계정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은 여러 사용자가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모든 기능을 관리할 수 있는 총괄 권한을 가진 유일한 특별 계정이다. 그래서 유닉스 시스템의 기억은 시스템 관리자인 운용 관리자로서 윈도우의 니은보다 높은 시스템 계정에 해당하며 사용자 계정을 사용하거나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환경 및 설정을 변경하거나
시스템의 동작을 감시 및 제어할 수 있다. 그래서 유닉스 시스템에서 운용 관리자, 그러니까 슈퍼 유저는 루트 계정이 바로 시스템 관리자면서 슈퍼 유저인 실제 운용 관리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루트고요. 니은의 윈도우에서 니은 계정보다 높은 시스템 계정이다. 윈도우에서 보면은 운영 관리자, 일반 관리자 권한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시스템 계정이 있어요. 유닉스는 시스템 계정과 총괄 관리자 계정이 같습니다. 두 개 다 루트인데 윈도우는 이런 시스템 계정 관리자인 시스템 계정이 따로 있고요. 실제 유저 관리하는 총괄 관리자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그게 어드미니스트레이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고요. 간단하게 윈도우 계정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면 어드미니스트레이터가 있고요. 이게 관리자 계정이죠. 그 다음에 시스템 계정은 시스템을 총괄하는 계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슈퍼 유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 권한인 표준 계정이 있습니다. 디폴트 어카운트. 그리고 임시적으로 발급해주는 게스트 계정이 있습니다. SJF 기법과 SRT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일단 SJF는 Shortest Job First라고 해서 현재 작업 중에 가장 짧은 시간을 가진 거를 선택하는 비선점 알고리즘입니다. SRT는 SJF랑 유사한데 현재 남아있는 작업 시간이 가장 짧은 걸 가져오는 선점형 알고리즘이에요. 여기서 비선점, 선점은 간단합니다. 비선점이 착한 애예요. 누가 쓰고 있으면 기다려요. 아, 나도 쓰고 싶은데 하고 기다려요. 근데 선점은 나쁜 애예요. 일진입니다. 자, 화장실을 예로 들어볼게요. 더러운 얘기긴 한데 화장실이 한 칸밖에 없어요. 근데 화장실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대변을 누고 있어요. 근데 뒤에 소변 누는 사람이 왔어요. 그러면 SJF 기법에서는 비선점이기 때문에 똥 누는 사람이 뭐 20분, 30분 화장실을 쓰더라도 꾹 참아야 됩니다. 하지만 SRT 같은 경우에는 똥 누는 사람을 화장실에서 끌어내리고 들어가서 잠시 오줌을 눈 다음에 똥 누는 사람 다시 화장실을 사용하는 거죠. 한마디로 바깥에서 계속 두들긴 거예요. 야, 나 소변이니까 빨리 나와, 나와 하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의 SJF는 비선점 기법이다. 비선점이라고 했으니까 맞는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의 SJF는 프로세스가 도착하는 시점에 따라 그 당시 가장 작은 서비스 시간을 갖는 프로세스가 종료 시까지 자원을 선점한다. 한마디로 그대로 그 칸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비선점이 맞습니다. 3번의 SRT는 짧은 수행 시간 프로세스를 우선 수행한다. SRT는 선점이기 때문에 우선 수행하는 게 맞습니다. 4번의 SRT에서는 다른 프로세스에게 할당된 CPU를 다른 프로세스가 강제로 빼앗아 사용할 수 없다. 틀렸죠. SRT는 뭐였죠? 일진이었어요. 빨리 나오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시스로그에서 퍼실리티 메시지 우선순위 중 최상위 시스템이 전면 중단되는 매우 위급한 상황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라고 했는데 이거는 두음으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두분 많이 외웠었죠. 이알크의 원어인디. 그래서 E는요. 이머전시고요. 그리고 R은요. 알럿이었습니다. 그리고 크는요. 크리티드, 그리고 N은 에러, 그리고 원은요. 워닝, 그리고 노는요. 노티스, 그리고 E는요. 인포, 그리고 D는요. 디버그였습니다. 그래서 최상위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갖는 메시지를 고르면 됩니다. 그래서 emerge가 가장 높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ETC의 login.def 파일에서 비밀번호 최대 변경 기간을 설정하는 옵션은 최대, 변경, 이 두 개만 봐도 최대, 맥스. 그럼 당연히 답은 3번이 되겠죠. 다음 문제입니다. 운영체제 5계층이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이라고 했는데 운영체제 계층도 두음을 통해서 암기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흠의 푸주파입니다. 그래서 프는요. 프로세서 관리고요. 그 다음에 매는요. 메모리 관리입니다. 그 다음 프는요. 프로세스 관리고요. 그 다음에 주는요. 주변 장치 관리입니다. 그 다음에 파는요. 파일 관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순서대로 보면 프로세서 관리는 디귿이고요. 그리고 메모리는 리을, 그리고 프로세스는 미음, 그리고 주변 장치는 니은, 그리고 파일이 기억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순서대로 나타낸 것은 3번이었죠.
다음 문제입니다. 루트에 UID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UID는 유저 아이디를 얘기합니다. 운영체제에서도 다루지만 GID는 그룹 아이디라고 합니다. 그래서 UID랑 GID란 용어가 나오면 유저, 그룹 아이디구나 각각 알아두시면 되고요. 루트에 UID로 옳은 것은 고민할 것이 바로 제로죠. 1번이었습니다. 참고로 GID도 0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계정의 UID가 0이다. 그럼 얘는 해킹을 해서 만들어진 계정으로 의심해 봐야 된다라는 점도 있었습니다. 다음 문장의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은 리눅스 터미널에 접속하여 작업 후에 일정 시간 동안 아무런 입력이 없다면 자동으로 로그아웃 되도록 ETC의 프로파일에 이 환경 변수를 설정하여 자동으로 로그아웃 되도록 설정한다. 일정 시간 동안 아무 입력이 없다면 로그아웃. 그냥 답은 타임아웃인데 이 타임아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이거는 ETC 밑에 있는 프로파일에는 저희가 TM아웃이라고 했죠. 바로 1번이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리눅스에서 umask 값이 022로 설정되어 있을 때 새로 생성되는 디렉터리의 기본 권한으로 올바른 것은 이라고 했는데 새로 생성되는 디렉터리는 기본적으로 777 권한을 갖습니다. 참고로 파일은 666 권한을 가져요. 그러면 777 권한은 RWX로 썼을 때 어떻게 되느냐? RWX가 전부 다 있는 게 7입니다. 근데 이때 umask 값이 021이래요.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0은 아무 권한이 없는 거고요. 2는 W 권한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2도 W 권한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이 새로 생성되는 디렉터리에서 이 umask의 권한을 없애주면 됩니다. 그러면 유저, 그룹, 아더인데 유저는 umask에서 아무 권한이 없으니까 뺄 게 없고요. 그 다음에 그룹에서 W 권한을 빼줘야 됩니다. 그리고 other 권한에서 W를 빼줘야 됩니다. 그러면 남는 게 RWX, RX, RX인데 그래서 요거를 찾으면 되고요. 이때 이 보기를 보면 앞에 D가 있습니다. 이 D라는 거는 디렉터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D가 붙고 그 다음에 RWX, 그 다음에 RX, RX 이렇게 써 있는 걸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ETC의 섀도우 파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암호화된 패스워드와 패스워드 설정 정책과 관련된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텍스트 파일이다 라고 했는데 섀도우 파일은 계정명, 암호화된 패스워드, 마지막 변경일, 패스워드 최소 사용기간, 패스워드 최대 사용기간, 패스워드 만료 경고기간, 비활성화 일수, 만료일 이런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2번에 이 섀도우라는 거는 아까 암호화된 패스워드가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는 읽을 수가 없어야 되죠. 그래서 루트 사용자만이 접근 가능하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3번에 비밀번호가 미지정되어 있을 경우에 X로 표시된다. ETC의 패스워드 파일에서 비밀번호가 이런 섀도우로 처리가 됐다라고 했을 때 X 표시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에 패스워드 변경 주기, 계정 잠금 일자 등의 정보가 함께 저장될 수 있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보기에 해당하는 로그 파일은 무엇인가? 시스템 로그인에 실패할 경우 이 파일에 저장된다. 그리고 last B 명령어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실패할 경우, 실패는 성공이 아니죠. 그러면 A급이 아니고 B급입니다. 그럼 바로 Btemp 2번이 정답입니다. 참고로 WTMP 같은 경우에는 last라는 명령어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UTMP는 W나 who, finger와 같은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act랑 fact 같은 경우에는 actcom, lastcom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버퍼 오버플로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의 버퍼 오버플로우는 메모리에 할당된 공간을 초과하여 데이터를 기록할 때 발생하는 취약점. 말 그대로 버퍼가 차서 넘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메모리에 할당된 공간을 초과하는 취약점이다.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2번의 공격자는 버퍼 오버플로우 취약점을 이용해 악성 코드를 삽입하거나 시스템 권한을 탈취할 수 있다. 맞죠. 이런 식의 익스플로이트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방식이 바로 이런 버퍼 오버플로우입니다. 그리고 3번에 사용자 입력값을 통해 포맷 스트링이 지정된다면 공격자는 이를 조작하여 메모리 내용을 참조하거나 특정 영역의 값을 변경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키워드죠. 포맷 스트링이 지정된다. 이거 보자마자 이건 포맷 스트링에 대한 공격 기법이구나 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printf
이런 C 언어 함수에서 %d, %f 이걸 포맷 스트링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이 포맷 스트링 공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퍼 오버플로에 대한 설명으로 틀렸죠. 그리고 4번에 입력값 검증이나 스택 보호 기법 등을 통해서 버퍼 오버플로의 취약점을 완화할 수 있다. 입력값 검증이라는 것은 버퍼보다 더 큰 길이의 스트링을 입력할 수 없게 하거나 만약에 버퍼보다 더 큰 문자열 이런 거를 복사한다고 했을 때 그 버퍼 크기 이하로 줄여서만 복사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오버플로의 취약점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문서에서 동작하는 악성 코드의 유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문서 같은 거 열면 여러분 어떻게 보통 뜨나요? 이 문서는 뭐뭐뭐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위험합니다. 그때 보셨던 그 문구가 뭐였죠? 바로 매크로죠. 그래서 이런 매크로 바이러스가 실제 문서에서 많이 동작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은 FTP 서비스로 인한 엑스퍼로그 기록이다. 다음 설명 중 올바르지 못한 것은? FTP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그 기록들이 다 엑스퍼로그에 쌓이게 되는데 이게 엑스퍼로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면 먼저 February 9 시간 연도입니다. 이걸 통해서 전송 날짜랑 시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1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값은 전송 시간이고 그 뒤는 전송하려는 호스트 주소예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 요거는 FTP가 파일을 전송하는 프로토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파일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표현해야 되는데 그 파일의 크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2번에 파일 사이즈 맞는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은 홈의 보안에 public underbar HTML 그리고 index.html 요거 파일이죠. 그래서 실제 전송한 파일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도 맞는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A는 전송 방법을 얘기해요. 그래서 A는 ASCII 코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전송할 때 A를 실제 실행 파일이라든지 그런 바이너리 파일을 전송할 때는 B라고 표현됩니다. 그 뒤에 U가 있는데 요거는 특수 동작에 대한 로그예요. 그래서 U 같은 경우에는 uncompress, 압축을 해제한 거예요. 근데 4번에 압축이 되어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했으니까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4번이 맞으려면 U가 아니라 C로 표현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의 빈칸에 각각 알맞은 도구는 무엇인가? 보안 점검 도구들 중에서 트립 와이어는 이거를 점검하는 대표적인 도구이다. 트립 와이어 보자마자 떠올라야 되죠. 트립 와이어는 무결성을 점검하는 대표적인 도구였죠. 트립 와이어 이퀄 무결성입니다. 결국 트립와이어 자체가 해시를 떠서 그 무결성을 검증한 도구이기 때문에 트립와이어 이퀄 무결성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니은은 미국의 테너블사가 개발하여 무료로 배포하는 취약점의 진단 도구로 패스워드 취약점, 민감한 데이터에 접근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취약점 등을 점검하여 보고서를 제공한다. 패스워드 취약점, 그 다음에 테너블 두 개 합치면 바로 네서스죠. 그래서 이것도 키워드입니다. 이런 테너블이라든지 트립와이어, 그 다음에 패스워드 취약점. 이런 키워드를 기반으로 해서 그게 뭘 뜻한지 바로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바로 답은 3번이었죠. 다음 문제입니다. 리눅스 로그 파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UTF 파일은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들의 상태 정보를 담고 있으며 W, WHO, finger 명령어로 확인할 수 있다. 맞는 설명입니다. UTMP는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들의 정보를 담고 있어요. 이번에 WTMP 파일은 성공한 로그인, 로그아웃 정보, 그리고 시스템의 부팅, 종료 정보를 담고 있으며 라스트 명령어로 확인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WTMP 하면 성공한 로그인, 로그아웃 정보, 그리고 라스트 명령어. 3번의 BTMP 파일은 실패한 로그인 기록을 담고 있죠. 그리고 라스트 B 명령어로 확인할 수 있다. 맞는 설명이고요. 4번의 라스트 로그 파일은 시스템의 모든 시도를 기록하며 라스트 로그 명령어로 확인할 수 있다. 모든 로그인 시도가 아니라 가장 최근에 성공한 로그인 기록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리눅스 로그 파일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자주 나오고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럼 좀 더 외우기 쉽게 한번 해볼게요. UTMP, U가 들어가잖아요. U 했을 때 current의 U자가 생각나시면 됩니다. 그래서 U는 current구나. 그래서 current 이퀄 현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WTMP의 W는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win이 떠올라야 됩니다. win의 W. win이 뭐예요? 성공했다. 성공한 했을 때 win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BTMP.
여기서 B는 A급, B급 할 때 B급. B급 뭐예요? 실패한 거잖아요. 그래서 B급 실패했다. 이걸로 연상을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스피어피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에 직장 동료나 친구, 가족을 사칭한 이메일 사기 기법으로 특정인을 대상으로 아이디 비밀번호를 획득하여 정보를 획득하는 해킹 기법. 요게 스피어피싱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이런 스피어피싱의 대표적인 공격 사례가 예전에 인터파크 사건이죠. 인터파크에서 임원진 메일로 여동생인 척해서 메일을 보내서 그 스크린세이버를 공격하고 데이터를 추출하고 얻었던 케이스가 바로 이런 스피어피싱의 케이스입니다. 2번에 공격 대상이 방문할 가능성이 있는 합법적인 웹사이트를 미리 감염시킨 뒤에 잠복하면서 피해자의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을 추가로 설치하는 공격을 워터링홀이라고 하죠. 그래서 틀렸고요. 3번에 소프트웨어 개발사의 네트워크에 침투하여 소스코드의 수정을 통해 악의적인 코드를 삽입하거나 배포 서버에 접근하여 악의적인 파일로 변경하는 방식을 통해 사용자 PC에 소프트웨어를 설치 또는 업데이트 시에 자동으로 감염되도록 하는 공격을 공급망 공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4번에 웹브라우저나 플러그인, 브라우저에서 동작하는 컴포넌트의 취약성을 악용하여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악성 소프트웨어가 사용자의 PC에 다운로드 되도록 하는 이러한 공격을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 DVD라고 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보안 정보 및 이벤트 관리를 하며 실시간 보안 이벤트를 수집, 분석, 탐지 및 대응을 하는 통합 보안 관리 솔루션은 여러 보안 솔루션을 받아서 이런 이벤트를 수집 분석하는 솔루션은 바로 심 장비죠. 4번입니다. DRM은 디지털 콘텐츠를 관리하는 거고요. DLP는 데이터나 문서 등의 유출을 방지하는 거고 PMS는 패치를 관리하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의 브로드캐스트는 하나의 송신자가 같은 서브넷상의 모든 수신자에게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이다. 브로드캐스트라는 것 자체가 방송이에요. 그래서 한 명이 데이터를 보내면 그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받는 거, 이러한 방식을 브로드캐스트라고 하죠. 그래서 1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2번의 애니캐스트는 IP 주소 중 호스트 ID 값이 모두 1인 주소를 갖는다. 애니캐스트는 IP 버전 6에서 제공되는 그 유형 중에 하나인데요. 애니캐스트라는 것 자체가 내가 네트워크에 접속했을 때 그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를 받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식인데 이 IP 주소 중에서 호스트 ID 값이 모두 1인 주소를 갖는다. 요거는 브로드캐스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호스트 ID 값이 모두 1인 주소를 갖는다라는 거는 브로드캐스트이면서 IP 버전 4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애니캐스트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의 멀티캐스트는 전송이 지원되면 데이터의 중복 전송으로 인한 네트워크 자원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게 한다. 멀티캐스트라는 거는 그룹에 속한 노드들에게만 데이터를 전송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의 중복 전송으로 인한 자원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4번의 유니캐스트는 1대1로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응용계층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의 FTP, 요거 파일 전송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에 파일을 전송하기 위한 프로토콜로 20번과 21번 포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맞는 설명이고요. 2번의 텔넷, 텔넷은 가상 터미널 기능 맞죠? 그리고 23번 포트를 이용해서 접속시킵니다. 비슷한 개념으로 암호화된 프로토콜은 SSH고요. 그 다음에 22번 포트를 이용하게 됩니다. 3번의 DHCP는 각 컴퓨터에서 IP 관리를 쉽게 하기 위한 프로토콜, 요 맞는 설명이죠. 그리고 TCP/IP 통신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할당 관리합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바로 포트였죠. 53번 하면 떠올리셔야 될 게 바로 DNS입니다. TCP53, UDP53번이 바로 이런 DNS고요. DHCP는 67, 68번 포트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의 SNMP, 심플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프로토콜인데요. 요거는 장치를 관리하기 위한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장치로부터 정보를 수집 관리합니다. 그리고 161번과 162번 포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네트워크 처리 능력을 개선하고자 VLAN을 구성할 때 VLAN 오남용을 경감시키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스위치에 연결된 호스트들을 그룹으로 나눠서 VLAN 1번과 VLAN 2번으로 그룹을 설정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이때 VLAN 1이 네이티브예요. 첫 번째, 관리상 VLAN 관리 정책 서버인 VMPS를 사용한다.
이 VNPS 서버는 일반적으로 호스트의 맥 주소 기반으로 VLAN을 동적으로 할당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맥 주소는 얼마든지 위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보안적인 안전이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남용을 경감시키는 방법으로는 옳지 않고요. 그래서 맥 주소를 바꾸는 방식인 맥 스푸핑 공격에 취약하죠. 2번은 VLAN 포트 1번에 대한 접근을 제한한다. VLAN 포트 1번이 보통은 관리용, 메인지도용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VLAN 포트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마디로 관리를 위해서 사용하는데 거기에 외부 침입자가 접근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치는 적합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트렁크 포트들의 네이티브 랜에서 신뢰할 수 없는 네트워크를 붙이지 않는다. 여기서 보셔야 될 게 네이티브 VLAN입니다. 네이티브 VLAN은 태그를 사용하지 않는 프레임을 전달하는 VLAN이에요. 한마디로 태그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서 들어왔는지, 누군지 이런 구분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네이티브 VLAN, 관리용을 쓰는 네트워크에 신뢰할 수 없는 네트워크를 붙이는 순간에 마구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방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4번에 모든 포트에 동적 트렁킹 프로토콜을 꺼놓는다. 이런 동적 트렁킹 포트 같은 경우는 인접 스위치와 자동으로 트렁크 모드를 협상하는 프로토콜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공격자가 나는 스위치야 라고 하면서 PC가 스위치인 척하면서 계속 이런 식의 동적 트렁킹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꺼놔야지 보안에 안전합니다. 한마디로 동적 트렁킹 프로토콜을 켜놓으면 외부에서 마구잡이로 접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꺼놓는 게 좋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장에서 설명하는 시스템 점검 도구는 명령줄에서 실행하는 일반적인 패킷 가로채기 소프트웨어이다. 그리고 사용자가 TCP/IP뿐만 아니라 컴퓨터에 부착된 네트워크를 통해 송순신되는 기타 패킷을 가로채고 표시할 수 있게 도와준다. 그리고 대부분의 유닉스 계열 운영체제에서 동작하며 여기에서 립캡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패킷을 포획한다. 키워드가 많이 났습니다. 패킷 가로채기, 일단 스니핑 도구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기반 스니핑 도구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유닉스 계열에서 운영된대요. 그럼 답 나왔죠. TCP 덤프였습니다. 그리고 윈도우에서 많이 이용되는 이런 똑같은 도구는 윈피캡이라고 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디도스 공격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디도스는 기본적으로 좀비들이 있고요. 봇이라고 하죠. 이 봇들의 집합을 봇넷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봇넷을 지휘하는 서버가 필요해요. 그거를 CNC 서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CNC 서버가 봇들에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디도스에서는 해커가, 그러니까 공격자가 CNC 서버한테 공격 명령을 내리면 CNC 서버가 각 봇들에게 공격 명령을 내리게 되고, 그러면 봇들이 공격 대상 시스템에게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개념을 알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CNC 서버에서 공격 명령을 전달하여 타겟 시스템을 공격한다. 이런 식으로 타겟 시스템을 공격하게 됩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2번에 공격 대상 변경 발생 시 좀비 PC에 접속해서 직접 공격 대상을 변경한다라고 했는데 CNC 서버가 명령을 내리면 되기 때문에 좀비 PC에 굳이 접속해서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타겟 대상을 바꾸고 싶으면 CNC 서버에서 다른 서버에 공격해 라고 명령을 해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좀비 PC에 접속해서 공격 대상을 변경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에 공격자는 취약한 서버를 공격하여 악성 코드를 배포하고 경유지 서버에서 악성 코드를 내려받은 기기들을 이용하여 봇넷을 구축한다. 여기 봇넷에 있는 이 봇들은 다 악성 코드를 내려받고 감염된 PC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설명이고요. 4번에 악성 코드 등에 의해 감염된 PC, IoT 기기, 서버들로 구성된 봇넷은 디도스 공격을 위한 공격 도구로 사용된다. 이 봇넷에 감염된 봇들은 PC, IoT 기기, 서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4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이 서브넷을 생성했을 경우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떤 기관의 네트워크 블록 211.170.184.0/24가 할당되었어요. 그러면 211.170.184.0 이렇게 있을 때 이게 각각 8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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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비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24니까 여기 24비트가 네트워크 아이디가 되는 거고요. 이 뒤에 8비트는 호스트 아이디가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32개의 서브넷으로 나누고자 한대요. 서브넷으로 나눌 때 네트워크 아이디는 못 건드리고 호스트 아이디를 가지고 서브넷을 나눠줘야 됩니다. 근데 32개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 32가 2의 5승이니까 5개의 비트가 필요해요. 그래서 호스트 아이디 중에서 이거 8개의 비트니까 8자리로 써볼게요. 이 중에서 5개의 비트가 서브넷으로 쓰이는 거죠. 그러면 실제 그 서브넷 안에서 IP를 구분할 때는 뒤에 이 3비트를 가지고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서브넷 마스크는 255, 255, 255의 31이다. 자, 서브넷 마스크라는 거는 이진수로 바꿨을 때 기준 서브넷으로 표현하는 것까지를 다 1로 세팅해야 됩니다. 그러면 네트워크 아이디는 이진수 기준으로 전부 다 1이어야 돼요. 자, 1번의 서브넷 마스크는 이 네트워크 아이디가 전부 다 1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55점, 255점, 255.0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각 서브넷의 호스트 개수는 8개다 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서브넷 뒤에 3비트이기 때문에 3비트로 나타낼 수 있는 거는 2의 3승, 그래서 8개 맞습니다. 자, 3번, 4번은 같은 내용이라서 3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서브넷의 주소 범위를 물어봤는데 1번 서브넷은 자, 이 서브넷을 기준으로 5자리에 대해서 00000부터 00001 이런 식으로 쭉 한 다음에 11111 이렇게 32개의 서브넷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첫 번째 게 1번 서브넷이에요. 이 상태에서 이 뒤에 3비트만 결정을 해주면 되는데 이 3비트가 전부 다 0일 때부터 전부 다 1일 때까지를 표현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서브넷의 비트를 표현해보면 05개의 뒤에 호스트 아이디부터 111까지 나타내주면 됩니다. 그러면 전부 다 0일 때는 10진수 기준으로 0이고 요 뒤에 111 3개 있으면 1, 2, 4니까 이거 더하면 7이 됩니다. 그러면 앞에 네트워크 아이디는 안 바뀌니까 211점, 170점, 184.0부터 211점, 170점, 184.7까지가 1번 서브넷의 주소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4번의 32번 서브넷은 지금 이 내용을 바탕으로 똑같이 푸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이 설명하고 있는 공격에 대한 방식은 자,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ICMP 패킷의 크기를 정상적인 크기보다 크게 만들어서 공격 대상 네트워크에 송신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라우팅되어 공격 대상 네트워크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작은 조각들로 분할된다. 핑을 엄청 크게 만들어서 공격하는 방식, 요거를 핑 오브 데스라고 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핑 오브 데스 공격의 원리는 핑 오브 데스는 패킷을 엄청 큰 크기로 해서 보내는 공격이죠. 그래서 1번에 ICMP 에코 리퀘스트 패킷을 정상적인 크기로 보내서 네트워크 연결을 차단하는 공격. 틀렸죠. 패킷을 매우 큰 크기로 보냅니다. 65,535바이트로 보냅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내용이고요. 2번에 비정상적으로 크게 조작해서 시스템이 처리할 수 없는 크기로 전송함으로써 시스템을 다운시키는 공격. 네, 이게 핑 오브 데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에 출발지와 목적지 주소가 동일한 패킷. 이건 바로 랜드 어택이죠. 그리고 4번에 공격자가 다수의 좀비 컴퓨터를 사용해서 과도한 UDP 트래픽을 전송하여 대역폭을 소진하는 공격. UDP 플러딩 공격이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세션 하이제킹의 단계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자, 세션 하이제킹이라는 거는 클라이언트랑 서버가 통신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중간에 공격자가 낀 거예요. 그러면 공격자가 클라이언트랑 서버 중간에 끼어서 패킷을 전송받을 수가 있어야 되죠. 그러려면 ARP 스푸핑을 통해서 패킷이 공격자를 지나가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 상태에서 서버랑 연결을 강제로 종료시켜요. 이때 리셋 패킷을 보냅니다. 그러면 서버는 연결이 끝났구나 라고 연결을 끊게 돼요. 그리고 나서 서버랑 새로 세션을 맺습니다. 이렇게 하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서버랑 연결이 됐다고 생각하고 서버 입장에서는 연결 끊었다가 다시 클라이언트랑 연결이 됐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공격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처음에 ARP 스푸핑을 통해서 패킷이 공격자를 지나가게 해 주어야 하고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로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서버로 리셋 패킷을 보내서 서버를 종료시킵니다. 그리고 다시 3웨이 핸드쉐이킹을 수행해서 공격자랑 서버랑
연결을 맺고요. 이때 기존의 TCP 연결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클라이언트는 서버랑 연결이 끊기지 않은 상태인 것처럼 동작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기억이 돼야 됩니다. 결국 이런 구성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클라이언트는 공격자하고 기존의 TCP 연결로 이용해서 통신하고요. 그 다음에 공격자와 서버는 신규 TCP 연결을 이용해서 통신하게 됩니다. 바로 Man in the Middle, MITM 형태로 통신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네트워크 계층에서 수행되는 공격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의 스위치 제밍은 맥 주소 테이블을 오버플로우 시키는 거죠. 그래서 위조된 맥 주소를 가진 프레임을 전송하여 스위치를 브로드캐스트 허브처럼 동작하게 만드는 공격, 맞는 설명입니다. 말 그대로 맥 주소 테이블을 오버플로우 시키면 스위치는 모든 노드들에게 브로드캐스트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취약점을 노린 게 스위치 제밍이 되겠고요. 이번에 ICMP 리다이렉트 공격은 공격자가 ICMP 리다이렉트 공격을 보내요. 그러면 저기가 최적의 경로나 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라우터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공격자한테 메시지를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3번에 ARP 리다이렉트, 요거는 공격자가 자신을 라우터로 위장하여 ARP 요청 패킷을 애니캐스트 한다라고 했는데 ARP 요청 패킷을 브로드캐스트 해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대상의 라우팅 테이블을 조작하는 공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의 ARP 스푸핑은 ARP 리플라이 메시지를 위조하여 다른 호스트의 ARP 캐시를 변경시켜서 통신 흐름을 탈취하거나 ARP 스푸핑하면 중간자 공격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ARP 스푸핑하면 중간자 공격, 매핑해서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싱크 플러딩 공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본적으로 그 TCP에서는 3웨이 핸드쉐이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SYN 메시지를 보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서버는 그에 대한 응답으로 SYN 에크를 보냅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는 이때 에크를 보내서 클라이언트랑 서버 사이에 연결을 맺게 되는데 이때 클라이언트가 에크를 안 보내요. 이렇게 하면 서버 입장에서는 에크가 안 왔으니까 아직 연결이 안 맺어졌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다시 SYN 에크를 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버 입장에서는 클라이언트가 오기만을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이러한 공격을 SYN 플러딩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3웨이 핸드쉐이킹을 악용한 공격이고 그리고 공격자는 다량의 SYN 패킷을 보내서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IP를 계속 바꿔가면서 SYN 패킷을 보내게 되면 서버의 자원을 고갈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TCP 3웨이 핸드쉐이킹이기 때문에 UDP 프로토콜은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에 서버에 TCP 큐를 가득 채워 정상적인 연결을 방해한다라고 했는데 서버 입장에서는 클라이언트랑 연결을 할 때 연결 정보를 저장해놔요. 이거를 TCP 큐에 쌓아놓게 되는데 SYN 플러딩 공격을 하게 되면 이 연결의 개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큐가 가득 차서 정상적인 연결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무선랜 보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의 오픈 시스템 인증 방식. 오픈 시스템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시스템이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무선 단말이라도 허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증이 없고 그리고 데이터가 평문 형태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맞는 설명이고요. 2번의 쉐어드 키는 말 그대로 키를 쉐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말 사용자랑 AP 무선 공유기죠. 설정된 키와 동일한 키를 입력하는 경우 접속을 허용하는 방식으로서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카페를 갔어요. 카페에 와이파이 비밀번호 적혀 있죠. 이렇게 접속하는 방식이 바로 쉐어드 키 방식입니다. 3번에 무선 단말과 AP 간에 전달되는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경우 WEP 암호 방식이 이용될 수 있으며 이 방식은 AES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매우 높은 강도의 비밀성을 제공한다. 일단 WEP 방식은 굉장히 취약하고 AES 방식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RC4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나타냅니다. 근데 RC4라는 것 자체가 워낙 취약해서 WEP도 취약합니다. 그래서 쓰지 않을 것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WEP 다음 버전이 WPA예요. WPA는 TKIP이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WPA2도 있는데 요거는 AES CCMP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WPA3도 있어요. 요거는 AES GCM 그리고 SAE라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선에 대해서 보안을 설정한다 라고 하면은 최소 WPA2 이상은 사용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4번에 RSN,
로버스트 시큐리티 네트워크인데 이거는 보안 네트워크를 튼튼하게 하는 거예요. 이랬을 때 이 RSN에는 퍼스널, 개인 모드랑 엔터프라이즈, 기업 모드가 있어요. 이때 퍼스널 모드에서는 미리 설정된 비밀키를 이용하고 엔터프라이즈 모드에서는 레디어스 서버라는 걸 이용해서 통신하게 됩니다. 요거는 그냥 가볍게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TLS의 기본 구조에서 그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그러면 TLS에 있는 기본 구성 요소를 알면 되겠죠. TLS의 기본 구조는 핸드쉐이크, 그 다음에 체인지 사이퍼 스펙, 얼럿 프로토콜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제 여기서 보안 서비스를 구성하는 부분을 바로 레코드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그럼 저희가 하나가 남았네요. 바로 HTTP 프로토콜이 정답이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방화벽의 동적 패킹 필터링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1번에 IP 주소 변환이 이루어지도록 방화벽 내부의 네트워크 구성을 외부에서 숨길 수 있다. 이거는 IP 마스커레이딩에 대한 얘기였죠. 2번에 암호화된 패킷의 데이터 부분을 디코딩하여 허용된 통신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저희가 SS 오프로딩이라고 하는 암호 복호화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3번에 리턴 패킷에 관해서는 과거에 통과된 요구 패킷에 대응하는 패킷만 통과시킬 수 있다. 이 부분이 스테이트풀에 대한 특징인데 이 스테이트풀에 대한 특징이 바로 동적 패킷 필터링에 대한 기능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동적 패킷 필터링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여러분들 뷔페에 갔는데 뷔페 화장실이 밖에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열심히 먹다가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뷔페 입구에 가서 그 직원한테 저 화장실 갔다 올게요 라고 말하면 그 직원이 그 얼굴을 기억해 놨다가 손님이 다시 바깥에 화장실 갔다가 들어왔을 때 아까 왔던 손님이니까 다시 들어가세요 라고 해주는 것처럼 상태를 기억하고 있다가 그 패킷만 통과시킬 수 있게 하는 방식. 이게 동적 패킷 필터링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ARP 스푸핑 공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공격 대상은 같은 네트워크에 있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맥 주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같은 네트워크에 있어야 공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디폴트 게이트웨이의 ARP 캐시 내용 중 공격 시스템의 맥 주소를 공격 대상 시스템의 맥 주소로 변경한다. ARP 스푸핑은 남한테 가야 될 게 나한테 와야 돼요. 한마디로 디폴트 게이트웨이, 이 디폴트 게이트웨이가 갖고 있는 ARP 캐시 그 전체 리스트 중에서 보면은 저희가 공격할 거죠. 공격 대상의 맥 주소를 공격 시스템의 맥 주소로 바꿔야 돼요. 공격 대상 시스템에 대한 맥 주소가 바뀌는 거예요. 저희 공격자로 결국은 이거를 바꿔주면 됩니다. 공격 대상 시스템 맥 주소를 공격 시스템의 맥 주소로 변경한다가 정답이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모듈 시큐리티 정책 설정을 위해 SEC 오딧 엔진에서 설정할 수 없는 것은? SEC 오딧 엔진에서 설정할 수 있는 값이 on이랑 off랑 relevant only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 3, 4는 설정이 가능하고요. detect only는 이 SEC 오딧 엔진에 없는 설정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IPSec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IPSec은 네트워크 계층에서 보안 기능을 제공한다. 대표적인 네트워크 계층 보안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고요. 2번에 IPSec은 데이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보장할 수 있다. ESP와 AH를 이용해서 이런 기밀성과 무결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3번에 IPSec의 전송 모드는 IP 페이로드를 암호화하고 IP 헤더는 그대로 유지한다. 일단 기본적으로 IP 헤더는 유지를 해야 라우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IP 헤더는 그대로 두고 IP 페이로드 부분을 암호화해서 안전한 통신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3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4번에 IPSec의 터널 모드는 IP 헤더는 암호화하고 IP 페이로드는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했는데 실제 데이터는 암호화를 하지 않고 정작 라우팅을 해야 되는데 라우팅에 필요한 IP 헤더를 암호화해버리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실제 IPsec 터널 모드는 전체를 다 암호화하고요. 그 앞에 IP 헤더를 추가로 붙이게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스노트의 고정된 헤더와 옵션을 이용해서 패킷의 페이로드 데이터를 검사할 때 사용되는 옵션에 포함되지 않는 필드는? 일단 스노트에서 기본적으로 컨텐츠는 탐지하려는 문자열을 지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 뎁스 옵셋이 있는데요. 스노트 룰에서 옵셋이랑 뎁스는 짝으로 묶이는데요. 페이로드가 있으면 페이로드에서 시작 지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요거를 오프셋이라고 하고요. 요 오프셋에서 탐지하고자 하는 범위, 요거를 뎁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TTL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와이파이 네트워크의 보안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의 WPA2는 WEP보다 강력한 보안을 제공한다. WEP 다음이 WPA이고 그 다음에 WPA가 업그레이드 된 게 WPA2니까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2번에 SSID 브로드캐스팅을 비활성화하면 와이파이 네트워크가 일반 사용자에게 보이지 않게 할 수 있다. 참고로 SSID가 여러분들 스타벅스 가서 무선 네트워크에 접속한다라고 했을 때 그 뜨는 스타벅스 이렇게 뜨는 게 SSID예요. 그래서 그거 브로드캐스팅을 비활성화하면 일반 사용자에게 보이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3번에 맥 주소 필터링은 특정 장치에 네트워크 접근을 제어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맥 주소라는 것 자체가 기기에 할당된 주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장치에 접근을 막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번에 와이파이 보안을 위해 펌웨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할 필요는 없다라고 했는데 이건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펌웨어나 소프트웨어 등은 최신 상태로 업데이트를 해줘서 보안에 신경을 써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경로 조작이란 입력값을 조작하여 접근해서는 안 되는 디렉터리 및 파일에 접근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막기 위한 필요한 필터링 문자는 이라고 했는데 경로 조작을 할 때 점점, 슬래시, 점점 이런 식으로 상위 디렉터리를 이동하기도 하고 슬래시 다음에 파일명을 써서 그 디렉터리 안에 파일을 접근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로 조작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필터링 문자는 다시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FTP에서 데이터 전송 모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FTP의 데이터 전송 모드에서 디폴트는 바로 액티브 모드였죠. 그럼 이제 1, 2번이 답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여기서 패시브 모드로서 변경은 누가 있다? FTP 클라이언트가 결정합니다. 클라이언트가 액티브로 접속하고 싶으면 액티브가 되고요. 패시브로 접속하고 싶으면 패시브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프로그래머 필 짐머만, 요게 키워드입니다. 이 사람이 개발한 것으로 이메일 통신에 대해 기밀성, 무결성 인증과 같은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터 보호 프로그램은 필 짐머만 플러스 이메일 보안 하시면 바로 PGP 바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산업용 장비의 제어에 사용되는 PLC 시스템을 공격 대상으로 한 악성 코드. 산업용 PLC의 대표적인 사례였죠. 바로 APT의 사례기도 한 이 공격, 이 악성 코드는 바로 스석스넷이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FTP 사용 시에 사용자들이 서버에 자신을 식별시키지 않고서도, 그러니까 익명으로 파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보안 취약점 또는 공격 방식은 무엇인가? FTP를 익명으로 접속하는 방식, 어너니머스 FTP였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팝3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팝3랑 아이맵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메일은 이메일 서버에 여러분들 이름으로 된 메일함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랬을 때 팝3랑 아이맵은 동작하는 방식이 다른데요. 팝3는 이메일 서버에서 메일을 다운받 그리고 이 메일을 삭제합니다. 반면에 아이맵 같은 경우에는 PC에서 이메일 서버에 접속해서 이메일을 보고 이메일을 확인하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팝3는 다운로드를 받는다가 핵심이고 아이맵은 이메일 서버에 접속해서 본다. 이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에 이메일 클라이언트는 서버로부터 메일을 다운로드한 후에 서버에서 삭제되며 주로 고정된 위치에서 사용하는데 유리하다. 이게 적합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SMTP 명령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의 메일은 수신자의 이메일 주소를 지정하기 위한 명령어, 실제 메시지 수신인을 설정하는 역할을 한다. 아니죠. 메일은 SMTP 송신자가 메일을 전송하기 위해서 처음 시작할 때 수신자로 보내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메일 헤더에 표시된 발송 정보가 실제 메일을 발송한 서버와 일치하는지를 비교하여 발송자 정보의 위변조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은 무엇인가? 메일 헤더 정보와 실제 발송한 서버의 IP 정보를 비교하는 방식이죠. 이런 IP 발신자 검증하는 시스템을 바로 SPF라고 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SQL 인젝션 공격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는데 SQL 인젝션은 SQL, 그러니까 쿼리문을 의도치 않은 곳에 삽입시키는 공격이에요. 그러면은 쿼리를 이용해서 공격을 하게 되는데 이때 쿼리라는 게 DBMS 종류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주석이다라고 했을 때 어떤 DBMS에서는 하이픈 이런 식으로 주석을 표시하고요. 어떤 DBMS에서는 샵을 이용해서 주석 처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쿼리문의 특수 기호들이 DBMS마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DBMS의 종류에 관계없이 SQL 인젝션의 공격 기법은 모두 동일하다. 이 내용은 틀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SQL 인젝션 공격에 대한 예시이다. 이 공격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SQL 인젝션 유형은, 자, 여기 보시면 AND 다음에 이렇게 서브 쿼리가 있어요. 이 서브 쿼리의 결과가 0보다 큰 게 참인지 거짓인지 이런 걸 이용해서 공격하려는 유형이죠. 그래서 참과 거짓 이거를 이용한 공격 방식은 블라인드 SQL 인젝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메일의 송수신을 위해서 사용되는 프로토콜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의 SMTP는 심플 메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입니다. 메일을 전송할 때 사용되는 프로토콜이죠. 그 다음에 팝3는요. 포스트 오피스 프로토콜 버전 3입니다. 메일을 받을 때, 특히 다운로드 받을 때 이용하는 프로토콜이죠. 그 다음에 IMAP은요. 인터넷 메시지 어세스 프로토콜입니다. 실제 메일 서버에 접근해서 메일을 보는 프로토콜입니다. 그 다음에 SNMP는 심플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프로토콜로 네트워크 간의 장비 간의 이상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되는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DNSsek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DNSsec 자체가 이 DNS에 대한 질이, 회신이 정상적이다, 아니다 라는 무결성의 관점을 두고 있는 방안이 바로 DNSsek입니다. 그래서 위변조 같은 건 잘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메시지에 대한 기밀성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장은 어떤 FTP 공격 유형을 설명하고 있는가? 이 FTP 공격은 익명 FTP 서버를 이용해 그 FTP 서버를 경유해서 호스트를 스캔하며 FTP 포트 명령을 이용하고 FTP 서버를 통해 임의의 네트워크 접속을 릴레이하며 네트워크를 포트 스캐닝하는 데 사용하는 공격이다. 이 말 그대로면 기존의 공격 자체를 FTP 서버가 있겠고요. 그 안쪽에 다양한 서버가 있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실제 공격을 FTP 서버를 통해서 내부에 있는 서버들의 통신을 날림으로써 내부의 네트워크를 포트 스캐닝할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실제로 나는 외부에 있지만 내부의 서버를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거 바로 바운스 어택이라고 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DNS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의 DNS는 IP 주소를 사람이 기억하기 쉬운 맥 주소로, 맥 주소 자체가 사람이 기억하기 쉽지도 않고 IP 주소를 맥 주소로 바꿔주는 것은 ARP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의 DNS는 이메일을 송수신하는 프로토콜, 그리고 포트 25번 요거에 대한 프로토콜은 SMTP였죠. 3번에 DNS는 도메인 이름을 IP 주소로 변환해주는 시스템으로 인터넷 통신의 기본 인프라 역할을 한다. 이게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문제가 쭉 있는데요. 결국은 웹 애플리케이션 취약점과 가장 관계가 없는 항목을 고르는 거예요. 실제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 같은 경우는 웹 스크립트를 통해서 클라이언트에 공격을 하는 웹 어플리케이션 취약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get flooding은 네트워크 패킷을 통해서 겟이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서버가 다운되는 공격이었죠. 웹 애플리케이션 취약점 공격이 아니고 네트워크 공격이었습니다. CSRF 같은 경우는 스크립트를 읽음으로 통해서 관리자나 사용자가 원치 않는 행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이런 CSRF 공격이었고요. 그 다음에 SQL 인젝션은 SQL 공격을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에서 존재하는 각종 정보들을 추출할 수 있는 공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었죠.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장에서 설명하는 것은 카드 사용자, 상점, 지불 게이트웨이 간의 안전한 채널을 제공한다. 그리고 신용카드 번호가 상점에는 알려지지 않고 지불 게이트웨이에 알려진다. 그리고 상점에 의한 사기 가능성이 감소한다. 그리고 서명 기능이 있어서 부인 방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내용 자체가 이중 서명에 대한 내용이 있는 거고요. 이 이중 서명을 할 수 있는 기술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바로 나올 수 있는 거는 SET, 셋이었죠.
다음 문제입니다. 전자메일 시스템의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나머지는 다 맞는 내용이고요. 1번의 MAU는 이메일 작성 송신에 사용하는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맞는 설명이고요. 2번의 SMTP는 이메일 송신할 때 사용되고 포트 25번 맞는 설명입니다. 3번의 MTA는 이메일을 사용자에게 직접 보여주는 클라이언트로 메일 작성과 열람에 사용된다 라고 했는데 MTA는 메일 서버 간에 메일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리고 4번의 IMAP은 서버에 접속해서 메일을 보는 거죠. 그래서 동기화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준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전자지불 시스템의 기술 요건이 아닌 것은? 일단 전자지불 시스템에는 거래 상대방에 대해서 신원 확인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불하는 사람의 신원이 확인돼야 되고요. 그리고 전송 내용의 비밀 유지. 거래 과정에 발생하는 중요한 정보들이 있잖아요. 뭐 카드 정보가 될 수 있고 계좌 정보 될 수 있고 이런 정보들이 외부로 유출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전자문서의 위조 및 부인 방지. 이런 거래 사용됐을 때 그 내용이 중간에 누군가 조작을 하거나 변경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인 방지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자지불의 추적 가능성. 이런 전자지불의 추적 가능성이 발생하게 되면은 누가 구매했는지 그런 내용들을 다 추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제 기술 요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엑스퍼로그 기록인데요. 기억에서 리을 중 올바르지 못한 것은? 기억에 이 날짜와 시간을 의미하는 거 맞고요. 니은은 IP 뒤에 나온 게 전송 바이트예요. 그래서 파일 사이즈 얘기하는 거 맞습니다. 그 디귿은 실제 사용자가 작업한 파일명 맞고요. 니은의 U는 uncompress, 압축이 풀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압축이 되어 있으려면 C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중간자 공격을 이용한 DNS 스푸핑 공격의 절차를 설명한 것이다. 이를 올바른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그래서 DNS 서버가 있고 정상 사용자가 있어요. 그리고 공격자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상 사용자는 어떤 특정 도메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DNS 스푸핑 상황이 아니라면 DNS 서버가 응답을 하는 게 맞는데 이 응답을 공격자가 위조해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DNS 프로토콜 특성상 먼저 도착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자가 응답을 DNS 서버보다 빠르게 하면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는 공격자가 보낸 응답을 정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변조된 응답을 가지고 여기에 있는 실제 IP로 접속하게 됩니다. 이렇게 공격하는 방식이 DNS 스푸핑인데 그럼 절차를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자가 특정 도메인에 대한 DNS 질의를 보내야죠. 그래서 이게 먼저 일어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커는 사용자의 DNS 질의를 감지하여 가짜 응답을 준비한다. 그래서 해커가 질의를 보내면 이 구조도에는 DNS 서버한테만 보내는 걸로 돼 있지만 공격자는 프로미스큐어스 모드를 통해서 실제 질의를 보내는 걸 감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짜 응답을 준비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커는 악성 DNS 서버 또는 조작된 IP 주소를 포함한 응답을 사용자에게 전송하죠. 요게 2번, 요게 3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의 웹브라우저는 위조된 IP 주소 또는 악성 웹사이트로 접속된다. 요게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순서대로 고른 거는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정 블록 암호 운영 모드의 암호화 과정이다. 해당 모드는 여기 보시면 블록 암호 알고리즘을 거쳐서 나온 값을 평문과 XOR하고 그러면 암호문이 되죠. 그 암호문을 다음 블록에 인풋으로 넣는 거예요. 이러한 방식을 CFB 모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만약에 블록 암호 알고리즘을 거친 그 값을 바로 다음 블록에 인풋으로 넣는다면 그거는 OFB 모드가 되겠습니다. 미묘하게 초기 벡터 위치와 다음 인풋 값의 위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서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KDC를 이용한 분배 방식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KDC는 키 분배 센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사전에 KDC와 마스터 키를 공유해야 한다. 키를 공유하고 있어야 이제 나중에 필요한 키를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1번 맞는 설명이고요. 2번에 사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KDC는 일회용 세션 키를 생성한다. 마스터 키를 이용해서 일회용 키를 암호화해서 보내면 되죠. 3번에 사용자들 간에는 사전에 공유한 비밀 정보가 필요하지 않다. 사용자들은 KDC, 마스터랑만 사전에 정보를 공유하면
사용자들 간에는 굳이 비밀 정보가 필요하지 않죠. 만약에 이 둘 사이에 통신이 필요하다면 KDC랑 통신을 해서 둘 간에 필요한 세션 키를 얻는다든지 이런 식의 방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3번은 옳은 설명이고요. 4번의 KDC는 일회용 세션 키를 사용자의 공개 키로 암호화하여 전송한다. KDC의 경우에는 사용자들과 마스터 키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회용 세션 키를 보낼 때는 마스터 키로 암호화해서 전송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SPN 구조의 암호화 알고리즘과 짝지어진 것은 무엇인가? 데스, 블로피시 이거는 둘 다 페이스텔 구조라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RSA나 DPL만은 대칭키가 아니라 비대칭키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3번의 AES, ARIA 요거는 그 SPN 구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데스는 페이스텔 구조이기 때문에 4번은 틀렸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FSR 암호화 설명 중 틀린 것은 FSR은 구조가 간단하기 때문에 하드웨어에서 구현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이 로직이 복잡하면 하드웨어로 회로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현이 간단한 FSR은 하드웨어로 구현을 해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FSR은 1번의 구현이 간단한 암호화 방식이다. 네, FSR은 구현이 간단합니다. 하드웨어에서 구현 시에 유리하다. 로직이 상대적으로 간단하기 때문에 하드웨어로 구현하기가 수월합니다. 3번의 OTP 방식을 사용한다. 네, 요거는 관계없는 얘기고요. 4번에 선형, 비선형 모두 지원된다라고 했는데 선형일 때는 리니어, FSR. 그래서 선형도 지원하고요. 비선형, non-linear, FSR 요것도 지원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투팩터 인증이 아닌 것은? 일단 인증의 유형부터 구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증의 유형은 두음이 있는데요. 두음이 지소 존행입니다. 그래서 지는 지식이고요. 소는 소유입니다. 그리고 조는요. 존재입니다. 그리고 행은요. 행동입니다. 그래서 지문은 소유, 비밀번호는 지식이라서 투팩터가 맞고요. 이번에 음성인식, 서명 요거는 둘 다 행동, 행위 기반이기 때문에 같은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투팩터 인증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USB 토큰은 소유, 비밀번호는 지식. 이것도 투팩터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카드 소유, 핀 넘버 지식. 이것 또한 투팩터 인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이 설명하고 있는 암호 분석 공격은 공격자가 자유롭게 선택한 평문을 암호화하여 해당 암호문을 얻을 수 있는 상황에서 암호 시스템을 공격하는 기법. 요거를 선택한 평문을 이용해서 공격한다고 해서 선택 평문 공격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장에서 설명하는 용어는 암호화, 복호화, 전자서명 등의 암호 관련 연산을 빠르게 수행하고 암호키의 생성 및 안전한 보관을 할 수 있는 하드웨어 장치. 암호 연산을 빠르게 할 수 있는 하드웨어 장치는 HSM이었습니다. 이게 소프트웨어로 하게 되면 보통 요즘에 KMS라고 많이 하시죠.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도입된 전자서명 기술은 전자상거래 셋 프로토콜에서 도입된 기술로 고객의 구매 요청은 지불 정보와 더불어 일단 상인에게 전달되면 상인은 그 구매 요청에 포함된 지불 정보를 이용하여 지불 게이트웨이에게 유효성을 확인하게 된다. 또한 구매자의 자세한 주문 정보와 지불 정보를 판매자와 금융기관에 필요 이상으로 전달하지 않아야 한다. 서로 필요한 지불 정보와 구매 정보를 분리해서 가지고 있는 방식이죠. 이 방식을 바로 이중 서명이라고 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10명의 사원이 있는 회사에서 사원끼리 암호화 통신을 할 경우 관리해야 할 전체 키의 개수는 이라고 했는데 10명이 있으면 10명끼리 서로 키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식이 2분의 n 곱하기 n-1이고 이때 n이 10이니까 10명이니까 10 곱하기 10 빼기 1 그래서 2분의 90해서 45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임의의 길이를 정해진 크기로 만드는 해시 함수의 특징은? 이미 문제의 답이 있습니다. 임의의 길이를 정해진 크기로, 바로 압축성이죠. 이렇게 압축해서 만드는 성질을 압축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함수 특성 중 약한 충돌 저항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기서 약한 충돌 저항성이라는 것은 해시값과 입력값이 주어졌을 때 해시값을 생성하는 또 다른 입력값을 찾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제일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요? x를 알고 있을 때 해시값에 대해서 같은 해시값을 갖는 x-를 계산하기 어려워야 한다. 한마디로 기존값과 동일한 해시값을 찾는 게
어려워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약한 충돌 저항성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2번에 임의의 해시값 hx에 대해서 x값을 계산하기 어려워야 된다는 특성을 역상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4번에 hx는 hx-를 만족하는 x와 x-를 계산하기 어려워야 한다. 요거를 강한 충돌 저항성, 강한 충돌 내성 또는 충돌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커버로스 V4의 단점을 개선한 커버로스 V5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커버로스 버전 4랑 5에 대해서 잠시 비교를 해보면 암호화 방식은 버전 4에서는 데스, 취약하죠. 이 데스를 사용했고 버전 5에서는 다양한 알고리즘을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주소는 버전 4에서는 IP 버전 4만 지원을 했는데 커버로스 버전 5에서는 IP 버전 4랑 IP 버전 6 둘 다 지원합니다. 그 다음에 패스워드 공격에 대해서는 이 커버로스 자체의 기본적인 취약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커버로스 버전 4와 커버로스 버전 5 모두 다 취약합니다. 그 다음에 티켓 유효기간은 커버로스 버전 4에서는 갱신이 불가능하고 그리고 최대 시간을 제한했어요. 근데 커버로스 버전 5에서는 티켓 유효기간에 갱신이 가능해지고 유효기간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 봤을 때는 3번에서 V4는 패스워드 공격에 취약하지만 V5는 취약하지 않다. 잘못된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이 설명하는 모델은 무엇인가? 1, 2, 3등급으로 구성되어 있고 1등급이 가장 높고 3등급이 가장 낮은 시스템이 있다. 이 시스템에서 2등급은 1등급의 객체를 읽을 수 있으나 수정할 수가 없다. 노 라이트 업이죠. 반대로 2등급은 3등급의 객체를 읽을 수 없으나 수정할 수 있다. 노 리드 다운입니다. 이러한 성질을 만족하는 모델은 비바 모델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실시간으로 인증서 유효성을 검증하는 OCSP의 서비스가 아닌 것은? OCSP는 실시간적으로 이 인증서가 유효한지 유효하지 않은지를 검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사용되는 건 ORS, 온라인 취소 상태 확인 서비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DPD라고 해서 대리 인증 경로를 발견하는 서비스를 운영해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대리 인증에 대한 경로도 검증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DPV고요. CRL은 OCSP와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실시간성이 아닌 배치 방식으로 인증서를 확인하는 방식이 바로 CRL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전자 입찰 시스템의 요구 조건을 기술한 내용이다. 지문의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먼저 전자 입찰 시스템의 각 구성 요소들은 자신들의 독자적인 자율성을 보장받아야 된다. 독립성이죠. 그리고 참여자가 동등한 수준의 정보를 가지고 입찰해야 된다. 공평하게 입찰해야 된다. 공평성입니다. 그리고 각 구성 요소 간의 개별 정보는 누구에게도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비밀성이고요. 그리고 입찰 시에 입찰자 자신의 정보를 확인 가능하게 함으로써 누락 및 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무결성입니다. 그리고 참여자 간의 공모는 방지되어야 하고 입찰 공고자와 서버의 독단이 발생하면 안 된다. 요거를 안전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옆에 말을 잘 읽어보면 답을 유추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전자서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본적으로 전자서명이라는 것은 서명하는 사람의 신원을 확인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신원 확인이 목적이고 그에 따라서 데이터가 변조됐는지 변조되지 않았는지 이런 무결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신원과 무결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 사명자가 본인이 했던 사명을 부인하거나 부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런 설명을 봤을 때 서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 번째, 데이터에 대해서 암호화를 통해서 기밀성을 보장한다는데 이 내용은 전자서명보다는 암호화 기술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WAP 기반의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인증을 위해 무선 환경에 적합한 인증서를 발급, 운영, 관리하는 구조는 무엇인가? 무선 환경 플러스 인증서 관리입니다. 그러면
와이어레스 PKI죠. 그래서 WPKI인 2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DAC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DAC 방식은 리눅스나 유닉스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홍길동이 A 파일에 대해서 읽기 권한은 있고 쓰기 권한은 없고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게 DAC예요. 그렇기 때문에 1번에 개별 사용자에게 권한을 할당할 수 있고요. 그리고 2번에 객체의 소유자가 접근 권한을 설정할 수 있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파일 주인이 홍길동이면 임꺽정에 대해서 읽을 수 있는 권한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유연한 권한 관리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연하게 권한 관리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보안 등급에 따라 등급 기반은 덱이 아니라 맥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라빈암호 시스템에서 암호문의 제곱근을 구하여 복호화했을 때 평문 후보가 몇 개 나오는가 라고 했는데 이게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평문이 4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왜 4개인지 아실 수 있을 텐데 만약에 4개인 게 잘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암기하세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XML 디지털 서명의 유형이 아닌 것은 인벨로핑 시그니처, 인벨롭드 시그니처, 디태치드 시그니처. 요거는 디지털 서명의 유형입니다.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 서명 방식은 바로 키 인포 시그니처.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그래서 1, 2, 3번은 디지털 서명의 유형에 해당되고요. 4번의 키 인포 시그니처는 이 서명 안에 들어가는 요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명의 유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서 정의하는 주요 정보통신기반 시설의 취약점에 대해서 분석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닌 것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서는 제9조 제4항에서 어떤 기관이 할 수 있다 없다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곳은 첫 번째 키사이고요. 다음은 아이삭입니다. 그 다음은 정보보호 전문 서비스 기업이고요. 그 다음이 바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입니다. 애틀이죠.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정보보호 관련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의 정보보호 정책은 조직의 보안 활동을 통제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실무자가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지침과 기준을 제공한다라고 했는데 정책이라는 게 가장 상위의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진 않습니다. 보통은 정책, 표준, 절차, 지침 이렇게 존재하는데 정책은 아까 도훈쌤이 얘기한 것처럼 가장 상위 레벨입니다. 절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적으면 안 돼요. 그러면 밑에 있는 건 더 상세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은 가장 상위 수준에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돼야 되고요. 여기서 나와 있는 내용들은 지침이나 기준 수준의 상세화된 정보들입니다. 그래서 정책은 이런 거와 관계없이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최상위 모델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위험 분석 방법론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1번의 비정형 접근법은 분석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체크리스트에 있는 보안 대책이 현재 구현되어 있는지를 판단한다 라고 했는데 이런 체크리스트 활용하는 기법은 바로 기준선 접근법이죠. 2번의 기준선 접근법은 특정 자산의 중요도를 기반으로 정교한 위협, 취약성을 분석 수행하는 방식으로 고위험 자산 분석에 적합하다. 이런 내용은 바로 상세 위협 분석 접근법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의 상세 위험 접근법은 자산, 위협, 취약성을 구조화된 방식으로 평가하며 자산의 중요도가 높을 때 적용되는 분석 방식이다. 이게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통합된 접근법은 조직의 전 자산에 대해서 무조건 상세 분석을 수행하는 방법이면 이게 상세 위험 접근법이겠죠.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비식별화 세부 기술은 키워드로 보겠습니다. 임의의 수 기준으로 올림, 그대로 영어로 하면 랜덤 라운딩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포렌식으로 획득한 증거의 법적 효력 보장을 위한 5대 원칙은 여기서 키워드를 보겠습니다. 이 증거를 법정에 제출할 때 동일한 환경에서는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된다. 같은 환경, 같은 결과, 이퀄 재현이죠. 무조건 동일하게 재현이 되어야만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재택 원격 근무 시 지켜야 할 정보보호 실천 수칙 중 보안관리자가 해야 할 일이 아닌 것은? 사실 이런 내용은 상식선에서 해결해야 돼요. 원격에서 사내 시스템 접근 시에 VPN을 이용하면 좋은데 이용하지 않고 VNC 등 원격 연결하겠다. VPN 연결하면 안전하게 프라이빗 구성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VNC, 팀뷰어 같은 일반적인 원격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접근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참고로 VNC 같은 경우에는 버추얼 네트워크 컴퓨팅이라고 해서 컴퓨터에서 다른 화면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보고 공유해주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안에 취약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내용 보겠습니다. 정보보호 교육은 임직원, 책임자, 정보보호 및 IT 담당자 등으로 직무별로 필요한 수준과 내용을 고려한다. 정말 좋은 거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각 직무별 특성에 따라 고정된 방식으로 통일된 교육을 하겠다. 효율적이지가 않죠. 일반 임직원이 알아야 될 수준이 있고 책임자가 알아야 될 수준이 있고 정보보호 및 IT 담당자가 알아야 될 수준이 다릅니다. 그만큼 교육 시간이 달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에 맞게 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계정 도용 및 불법적인 인증 시도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에 일정 횟수 이상 인증 실패할 때 계정 잠금이나 IP 차단을 통해서 무차별 로그인 공격 차단하는 거 적절한 조치입니다. 클리핑 레벨이라고 하죠. 2번에 세션 타임아웃은 사용자가 로그인 후에 장시간 활동이 없더라도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식으로 업무 연속성을 위해 반드시 허용되어야 한다. 세션 타임아웃에 대한 반대 설명이었습니다. 이렇게 세션 타임아웃을 안 하시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업무 연속성 관리의 주요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1번에 BCP는 정보기술 서비스에 국한된 보건 절차를 정의한다. BCP는 IT랑 BIT 기술 모두 다 포괄하는 업무 연속성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에만 국한하지 않고요. 그리고 기술적 재해복구를 위한 계획인 DRP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2번에 RPO는 장애 발생 시 서비스를 재개해야 하는 최대 허용 시간. 이거는 시간이니까 타임이에요. 그래서 RPO가 아니라 RTO여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3번에 BIA는 위협 발생 가능성 및 취약성 수준을 바탕으로 위험의 정량적 값을 산출하는 과정으로 위험 분석의 한 유형이다라고 했는데 상세 위험 분석 접근법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 BIA와 관계가 없었습니다. 4번의 RTO는 비즈니스가 중단된 이후 허용 가능한 최대 중단 시간 이내에 서비스를 복원하기 위한 목표치로 BIA의 결과를 토대로 도출된다. 이게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러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RTO가 0, 그리고 핫 사이트의 경우에는 RTO가 수시간 이내, 보통 4시간 이내 이런 식으로 RTO를 정하고 그 시간 이내에 복구를 해야죠.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 기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 기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경우는 두음이 있습니다. 두음이 법범 시 단교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법은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한 사항이죠. 그리고 범은요. 범죄의 예방 및 수사입니다. 그리고 시는요. 시설의 안전 및 관리이고요. 그 다음에 단은요. 교통 단속입니다. 그 다음에 교는요. 교통정보의 수집 및 분석 및 제공입니다. 그리고 전은요. 촬영된 영상 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 관리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 것은? 이것도 두음이 있습니다. 명은 개처보제입니다. 그래서 명은요. 개인정보 파일의 명칭입니다. 그리고 우는요. 운영 근거 및 목적입니다. 그리고 개는요. 개인정보의 항목입니다. 그리고 처는요. 처리 방법입니다. 그리고 보는, 보유기간입니다. 그리고 제는요. 제공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개인정보 처리자의 집단 분쟁 조정 거부 및 집단 분쟁 조정 결과에 대해 수락 거부 시 단체 소송의 제기가 가능한 비영리 민간단체의 자격 요건으로 틀린 것은? 이것도 두음이 있는데요. 103 5천행입니다.
여기서 100이 100명 이상의 정보 주체예요. 근데 1번에 50명 이상의 정보 주체로부터 단체 소송의 제기를 요청받을 것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은 3년 이상 일을 위한 활동 실적이에요. 그래서 3년 이상 일을 위한 활동 실적이 있으면 자격 요건이 됩니다. 그 다음에 5천이 5,000명이에요. 그래서 단체의 상시 구성원 수가 5,000명 이상이어야 된다. 그래서 3번도 맞고요. 그 다음에 행은 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을 것. 4번도 자격 요건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에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요게 틀렸습니다. 이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에 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며, 요게 틀렸어요. 과기정통부 장관이 아니라 국무조정실장이고, 그때 위원회 수는 30명이 아니라 25명 이내입니다. 3번의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는 공공과 민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운영은 총리령으로 정한다라고 했는데 총리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72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사항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다른 내용들은 그대로 다 신고해야 될 내용이 맞습니다. 하지만 5,000명 이상의 가명 처리 정보가 유출된 경우, 여기서 별도로 다시 제시표되지 않는다면 해당 내용은 사실 개인정보 유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접속 기록 보관 및 점검과 관련하여 잘못 설명된 것은? 나머지는 다 맞는 내용이고 3번에 보시면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은 기본적으로 6개월 이상, 1년 이상 보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접속한 기록 자체가 그래도 중요한 기록이고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파악해야 되는 데이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년 이상 보관해야 되고 5만 명 이상의 정보 주체의 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 정보 또는 민감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 앞의 사항보다 더 중한 경우에는 1년이 아니라 2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해외에서 사업을 하거나 그랬을 때 국내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거를 처리해주기 위한 사람이 국내 대리인이고 그러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때 국내 대리인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일 필요는 없어요. 대신에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되고 한국 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가진 자연인이면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라는 말이 틀려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예시로 호텔스타컨 같은 국외 사업자라고 했습니다. 해외 사업자가 개인정보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정보 유출되거나 했을 때 누군가 이제 신고를 하고 거기서 협상을 하고 누군가 신고를 하고 그에 대한 불만을 접수해야 되잖아요. 그게 반드시 한국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다만 저희가 영어를 못하는데 갑자기 영어를 하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일단 1, 2, 4번은 법에 있는 대로 쓰여져 있고요. 3번을 보면 법정 대리인에게 동의 내용을 유선으로 안내한 후 본인임을 증명하는 주민등록번호를 문자로 회신받은 방식은 적법한 동의 확인 절차로 간주된다. 주민번호를 문자로 준다는 것 자체가 저희 보면 주민번호 수집할 때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잖아요. 그 내용을 부정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 내용은 하시면 안 되고요. 현실적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원과 통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그런 정보들, 본인이 알고 있는 카드나 아니면은 그 외에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계좌번호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할 때는 정보 주체의 불안감을 고려하여 유출 항목 및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생략할 수 있으며 불안감을 고려해서 내용을 생략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유출 항목과 경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서 필요한 조치들을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됩니다. 1번이 정답이겠죠. 다음 문제입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에 따른 내부관리계획의 필수 포함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에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및 개인정보 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 R&R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운영 위탁에 따른 외부 개발자 보안 점검에 관한 사항. 요거는 있으면 좋겠지만 내부 관리 계획의 필수 포함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나머지 사항들도 내부 관리 계획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사항이니까 잘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서 정하는 주요 정보통신기반 시설 보호 계획의 수립 등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6조 3항에 따라서 포함된 사항은 취약점 분석 평가에 관한 사항이고요. 침해 사고에 대한 예방, 백업, 복구 대책에 대한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시설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5년 1회 보건기출문제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